자, 이어서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참 힘들었던 우려가 컸던 7월의 공포스러운 장이 살짝은 지나가고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뭐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에너지 한번 확 분출하고 나서 이게 올라갈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많이 우리가 당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오다 보니까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보잖아요. 네. 어제 다우존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맞아요. 사상 네, 최고. 다우존스 사상 최고고 S&P는 사상 최고의 마이너스 0.1%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7월 달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고 특히 지난주는 뭐 거의 완전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우리나라 장이긴 했었는데 그렇죠. 미국 장은 수요일 날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게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올 때마다 왜 자꾸 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큰 일이 벌어졌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을 좀 팔아서는 안 될 때 팔거나 또는 오를 따라 사지 말할 때 따라 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는 분들은 반드시 미국 시장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미국은 전 세계 65%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네.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2%가 잘 안 되는 정도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컸는데도 여전히 2%. 그 1%였거든요. 그게 이제 3% 됐다 2% 정도 된 건데 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주식에서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모리가 많아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결국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신고가를 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미국의 시장은 강세장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로 일단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메모리랑 택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메모리랑 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전 세계에 위험이 있을 거다는 조금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갖고 8월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의 힘든 구간들이 연출이 됐을 때 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심지어 대만에서도 한국 코스피, 한국 삼전닉스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해서 영향을 받았어, 미치고 있어 실제로 이런 보도들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모든 주식시장의 중심이구나. 그럼 우리 시장이 흔들리면은 다른 것도 지금 다 안 좋은 거네라고 보지만 미국 막상 시장 보면은 뭐 반도체 종목들이랑 같이 흔들리지언정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 모습들, 강세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들 지금 빨리 시선을 좀 이렇게 멀리 보고 또 이제 큰 곳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좁혀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부분들이 야간 선물, 네. 야간 선물이 급락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네. 건졌어요. 하한가 갈까 봐요. 네. 이런 댓글들이 많은 걸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이거 수익은커녕 손실이 더 커지실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제 야간 선물이 많이 빠진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련 주식이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장 초반에. 근데 메모리 주식들이 어제 사실 결국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많이 오르진 못했고요.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있는 샌디스크만 좀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메모리를 얘기하면서 기사 나왔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사를 양산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옛날에도 역사책을 찾아보면 어떻게 언론이 기능했는지에 대한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케이에 있는 키옥시아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니케이는 한 10,000포인트 빠졌나요? 한 12, 3% 적은 건 아니지만 빠졌고 나스닥도 뭐 메모리 때문에 난리라고 했는데 장중에 10% 빠졌다가 지금 거의 3, 4%까지 다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극적으로 쓰기 위한 내용에 더 가까운 거고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되는 건 데이터랑 뭐 수급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진 않는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궁금해하는 거를
뭔가 리턴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었던 거지 이게 실제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주 회의적이고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여러 여론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걸 잘 취사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사를 위한 언론 보도를 위한 그런 식의 막 자극적인 내용들을 뽑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풍토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의 그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이렇게 흐름이 더 안정적이고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게 유가 때문인가요?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를 접어들어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FOMC가 상대적으로 되게 비둘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난달에 뭐 TSMC나 ASML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뭐 구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 믿어주지 않았나요? 네네. 그게 뭐 잘 되는지. 근데 갑자기 아마존이 또 잘했다니까 믿어준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글 실적도 분명히 AI 관련된 실적이 좋았고 네. 클라우드 매출이 80% 증가했고 마진도 역사상 최고고 그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났고요. 뭐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때는 그건 AI의 실현이 아니래요.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주에 마소랑 아마존이 똑같이 잘했으니까 이번엔 또 맞대요. 근데 이 회사들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아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마존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투자를 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아마존이 또 신고가를 냈거든요. 어제 신고 3조 달러 처음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인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싸다고 생각할 때 털리면 안 되고요. 대신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게 아주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현금을 일부 갖고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게 있어야 바닥에서 팔지 않고 고점에서 따라 사지 않습니다. 케빈 허씨가 아주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FOMC 성명서를 보면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몇 대 몇인지만 바뀌었고 리어펌 대신 컨티뉴잉만 몇 개만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거의 뭐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해석할지를 잘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현재 실질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는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고 보고요. 그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9월 FOMC까지 뭐 특별히 유동성이 말릴 일이 없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FOMC 당일날은 주가가 동결이 되고 급등했다가 기자회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다고 하면서 빠졌었는데 네. 보통 FOMC는 제 경험상 당일 주가가 보통 틀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네. 정확히 금요일, 월요일은 그렇게 됐거든요. 네. 또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FOMC를 비둘기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주가를 지금 그나마 미국에서 지지해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이제 취소 내지 연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유가가 하락을 하는데 고점이 내려옵니다. 참고로 요번 전쟁 이후에 유가 고점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전쟁 직후입니다. 3월 초에 120달러. 그리고 고점 110달러, 100달러, 90달러까지 고점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8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지정학적인 위험이 벌어지면 유가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믿지만 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잔인한 공격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8월 오늘 4일이잖아요. 3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강력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 지상군이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주워 담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하면 유가도 이제 고점을 내려오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금리하고 유가가 둘 다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저는 다우존스가 이제 어제 신고가를 갔다고 생각을 하고 S&P도 7,609가 고가인데 어제 7,602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럼 사실상의 이제 신고가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 관련해서 만지작거렸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러워했다. 전쟁 계속해서 대통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미국이 먼저 이제 이란을 공격한 부분도 있었고, 이 미국 내부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옹호하는 부분보다는 좀 반대하는 상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혹시 작년에 우리 도원 앵커님이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3년임에 도전한다 네네.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미국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에요. 너무 중국을 동네 구멍가게로 미국을 동네 구멍가게로 보는 거다. 네. 250년 동안 대통령제를 만들고 시행한 나라가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나는 이제 3년임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안 거고요. 되죠. 미국 헌법에 이미 3번 이상 못하게 못이 박혀 있고 왜냐면 루즈벨트가 4번 하는 바람에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헌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어쨌든 민주국가 자본주의 민주국가라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번 중간 선거를 내가 지면 진짜 남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3년임을 못 하고 그럼 중간 선거를 지는 순간 트럼프의 인기가 매우 낮다는 게 증명이 돼 버리고 그럼 다음에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공화당의 주자들이 몇십 명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해 줄 가능성 극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를 가능성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사실상 목을 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제가 항상 보는데 이번에 또 지난주에 뭐 전쟁 한 해 만에 하면서 지지율이 또 떨어졌거든요. 명확한 건 전쟁을 해서 유가가 올라서 주가가 빠지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거를 알면서 냅둔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졌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전 너무 멀쩡해 보여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 잣대가 되는 주변 환경, 특히나 이제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금리를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 중에 최근에는 이제 물가에서는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본다면, 그런 추이를 본다면 전쟁의 격화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것을 좀 마무리 지려는 그런 수순들이 향후에 중간선거 전까지는 계속 펼쳐질 거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시진핑도 미국에 방문한단 말이에요. 9월이죠. 그게 머리가 예정돼 하여튼 있는 그렇게 게. 됩니다. 그때 뭔가를 더 늘린다는 거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물론 다시 전쟁을 격화시킬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격화 약화 하면서 이제 쭉 그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 격화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일을 너무 크게 버리면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담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이는 정도가 점점 약해질 거다. 그러면 유가도 고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월가의 분위기가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거라는 분위기가 살짝 있는데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조금 어려울 거다. 사실 이번 FOMC도 보면은 금리 인상 안 해도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어, 알아서 반영하고 있어라는 케빈 허씨의 발언을 들어도 안 할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경로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일단 9월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리포트를 냈었고요. 네네. 사실은 이거 펀더멘탈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이 FOMC의 구성을 갖고 먼저 말씀을 좀 해보면은 네네. FOMC는 12명의 이제 사람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명은 연준 이사고 한 명이 이제 뉴욕 연준 총재입니다. 이사 안에는 총재가 당연히 의장이 포함이 되고 4명이 지역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상을 하려면 7표가 있어야 인상을 하겠죠. 그럼 7표가 된다는 얘기는 지역은행 총재, 이번에도 3명 반대한 사람이 전부 지역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지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금리 결정이나 이런 걸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연준 이사들은 연준 의장의 결정에 상당히 종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QE를 진행할 때도 벤 버냉키가 연준 이사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밥 먹고 뭐 술 먹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설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QE를 설득을 하고 그 당시 케빈 허시가 최연소 이사였는데 QE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QE를 그냥 찬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 총재 4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케빈 허시가 6월 달에 자기를 임명해준 트럼프를 3달 만에 배신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죠. 물론 유가가 전쟁이 너무 격화돼서 $150, $200 가면 케빈 허시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만 제가 방금 주장한 것처럼 주장이죠. 아무도 모르니까. 네. 만약에 이 전쟁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면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배신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그 FOMC 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운 거고 펀더멘탈하게 보면 이 그림을 제가 2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위에가 있으면 엄청나게 완화적이라는 거고요. 이게 밑에가 있으면 엄청나게 긴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70년대잖아요.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는 GDP 갭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제가 되게 위축됐다는 거고 60년대 중반이나 리만 직전이나 코로나 직후에는 엄청나게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제에 비해서. 지금은 보시면 평균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가솔린 제외 소매 판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IT 버블 직전에 리만 직전에 코로나 직후에 3번 다 엄청나게 소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네요. 금리 올릴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은 평균보다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용도 저는 이 오른쪽 그림을 특히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90년대 중반에 미국 경제가 진짜 얼마나 좋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업자의 서베이를 할 때 구직 중이라는 사람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저도 취업하고 싶어요. 막 늘었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진짜 하고 싶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질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98년에 동북아 금융위기 있었고 롱텀 캐피털이 망했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빠지면서 그 당시 앨런 그린스펀이 98년에 금리를 3번인가 인하를 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되고 인상했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99년에 나스닥이 2배 한 반 정도 오릅니다. 1년 만에. 지금으로 치면 나스닥이 한 7만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 이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 고용의 질이 좋을 때 네.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실업률이 낮긴 해요. 그쵸.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서베이를 하면 저 취직하실래요? 안 할 건데요. 저는 구직 중이 아닌데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실업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지금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고용이 좋기 때문에 내가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파타임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경제 그렇게 좋지 않고 고용의 질도 낮은데 9월 달에 FOMC에서 케빈 허시가 연준 이사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당장 금리 인상할 거예요라고 말할 가능성은 저는 극히 적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을 상정하고 주식하시는 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금리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하반기에는 물론 이 업황이나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벌고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상황이 정말 중요하게 시장에 주가에 네.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금리를 지금 잘 봐야 한다는 건데 저는 저 아까 보여주셨던 데이터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뭐 미국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진 않아서 그런데 네네. 그 이거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너무 부자다. 아, 돈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독립해야 될 젊은 분들이 이제 캥거루족이 돼서 그렇게 된다라는 분석이 문화적으로 미국에 가끔 나오고요. 아. 그래서 나 그냥 취직 안 하고
또는 뭐 주식 투자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혹시 뭐 AI 영향 뭐 이런 걸까 봐. 그러기엔 여기 보시면 네. 2022년부터 사실 빠진 거 최근에 빠진 거라 그렇군요. AI 영향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민자들을 많이 쫓아냈는데 이민자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취업하기가 쉬워서 그냥 뭐 그 대신 뭐 이거를 서베이를 참가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리 미국이 이민자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네. 주로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럼 불법 체류자를 쫓아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체류자한테 뭐 서베이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추세는 불법 체류자 이슈가 거세된 추세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부모님이 돈이 많아졌다 또는 뭐 주식 투자하기가 쉬워졌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 캐비넛이 이전까지 우리 파월 의장을 경험을 했을 때는 작년부터 계속 고용을 보면서 이거 금리 결정할 거야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고용을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캐비넛이 의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는 고용 얘기보다는 물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용이 저렇게 안 좋아지고 물가도 지금 사실 막 떨어진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플랫한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저런 식으로 계속 부진하다면 이건 진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할 명분이 없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에 더 가깝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이게 부진하냐 안 하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고용에서도 제가 명확한 거는 고용의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풀타임 대비 파타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풀타임 대비 파타임이 떨어지는 기간에 금리를 올렸던 경우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되게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거나 지금 큰일이 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만 보시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게 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려면 다른 종류의 여태까지의 경기 침체는 다 틀리고요. 70년대처럼 미국 경제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전쟁이 됐든 관세가 됐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물가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경기가 나쁜데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여기 70년대처럼 네. 이렇게 보는 경우에만 사실은 진짜로 경제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 때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었는데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금리를 무지하게 올렸거든요. 원래 올리면 안 됐었는데 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주장이 맞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감히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주가가 뭐 급락, 조정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조정 말고 진짜 급락이 온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는 사실은 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뭐 리만 사태 같은 걸 주장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기관이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참고로 제가 어제 주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칼라일, 블루 아울, KKR 이런 게 어제 다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가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모펀드 때문에 망한다는 게 언제였죠? 작년 말에. 작년 말도 아니고 올해 아니었나요? 올해였네. 올 초였나요? 어제 주가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왜 올라가고 있어요? 설명은 이제 AI 관련된 것들이 돈을 그러니까 이거 설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설명은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제가 같이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AI로 돈을 벌더라. 그럼 거기에 투자한 애들이 나쁘지가 않지.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그런 거 같지 않고요. 그냥 유동성이 좀 풀리는 것 같다. 금리 인상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당분간 그동안 주가 안 좋았던 이런 종류의 주식들이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은행들 주가가 진짜 좋았고 지금도 좋고 그런 부분이랑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한 8%씩 올라가지고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뭐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변수가 우리가 앞서서도 전쟁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더 격화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제발, 했지만 제발. 트럼프가 원치 않아도 이란 쪽에서 뭐 네.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어서 네. 그 이제 변수 전쟁이 좀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라는 그 변수가 계속 우리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네.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도 아니겠지만 계속 동결 기조. 저는 일단 9월은 동결일 것 같고요. 네, 9월. 12월은 만약에 11월에 중간 선거를 공화당이 좀 지잖아요. 네. 그럼 의외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모르겠다. 끝났으니까. 이제 적고 이제 남은 2년 동안 우리 재정이나 좀 튼튼하게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일단 신경 쓰시고 12월은 이제 멀었잖아요. 네네. 아니 SK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60% 빠질지 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12월은 나중에 걱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9월에 금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반도체 얘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하죠.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우선 매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또 회사에서 미국 주식 담당이니까요. 미국은 비메모리랑 메모리를 구별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이크론이 고점에서 40%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필바는 25%를 빠져서 통상적인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25% 넘어가면 미국의 약세장일 때 생각이 나는 건데 이번에 25%에서 반등해서 물론 또 빠질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메모리를 사냐 메모리를 사냐가 또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가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강세장으로 돌아선다는 믿음이 없으면 덜 빠진 비메모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메모리를 팔았다면 메모리를 쓰는 오늘 엔비디아 어제 한 3%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쓰는 비메모리 또는 메모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보는 분들한테는 메모리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비메모리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한국은 비메모리와 관련된 기업이 사실상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의 비메모리를 제가 사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번 달에 이제 2달 만에 바꾼 건데 비메모리를 사자고 주장을 했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미국의 비메모리 주가가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시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랑 어제까지 비메모리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게 메모리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주식을 살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이 너무나 상당하게 많이 빠진 날이어서 그랬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 그 다음날 바닥을 찍고 비메모리가 버텨주니까 금요일 날 또 황당한 주식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메모리를 먼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주가를 잘 팔로우 하시면 우리나라 메모리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절대 두 개가 따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시차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미국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사실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어느 순간에는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반대로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계속해서 용해하고 계신 분들은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비중을 더 늘려라. 그럼 뭔가 비메모리 안에서도 다양한 뭐 기업을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업종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네, 저희는 뭐 비메모리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뭐 엔비디아랑 마블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GPU 하실 분들은 1등 회사 하시면 되고 ASIC 하실 분들도 뭐 그런 종목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하고 미국은 또 장비주도 주가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물론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근데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조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비메모리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고, 제가 그리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개별 종목은 모르겠다. 그럼 미국 필반 사셔도 그렇게까지 많이 수익률이 처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작년 올해 초
국장에서 이제 삼천닉스의 상승률을 보면서 막 몇백 %씩 올라가는 그런 장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필번 지수 1년에 뭐 20-30% 올라가는 게 너무 하찮아 보이는 수익률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1년에 이거 20%씩 뭐 15% 이상씩 수익 내는 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정말 어렵고 필바는 그래도 네. 올해 그거보다는 좀 더 오르긴 네, 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10배씩 오르는데 50% 오르는 건 약해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빠질 때도 이런 요번 주 지난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그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지금 포트폴리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정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다들 원하죠. 다들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실 때 그렇지 않고 사실 최근에 신규로 저희 방송 보기 시작하시면서 또 신규로 시장 진입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한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비메모리 쪽 어떤 거 투자하지 할 때는 잘 못 고르겠다 하실 때는 ETF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많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 깨진 것 같죠. 이게 신뢰가 깨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이 시장에 계속 있어도 되나 투자해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드실 텐데 정말 많은 뉴스 안에서 어떤 뉴스가 또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저희 이제 어벤져스 6분과 함께 하시면 또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구독 서비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 김장려 센터장, 박병창 대표, 이선엽 대표, 장훈신 대표 그리고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국장 미장을 아우르는 구독 서비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